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배웠던 거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작품을 배우게 될 건데 그것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을 한눈에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큰 첫 번째 단원은 문학과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소단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학의 기능과 가치. 그래서 우리가 황인숙 시인의 봄눈 오는 밤을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에서 우리가 쉽게 쓰여진 시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배우게 될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그렇죠. 정약용의 보리타작을 배우게 될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원에서는 봄눈 오는 밤만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쉽게 쓰여진 시, 보리타작, 그리고 양기자 소설가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소설까지 세 가지 모두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의 보리타작을 배우게 될 건데요. 한번 소단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48페이지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벌써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한자가 많이 있어서 다들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 한자어를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한글로 된 이 부분의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리타작이라는 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작품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처음 보는 한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자면 이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는 여기 하단에 1762년에서 1836년, 그러니까 조선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글로 작품을 쓰는 것보다는 한자로, 한문으로 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쓰였던 원문이고요. 이 옆에 있는 한글로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말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정도만 알아두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만 이해해 두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리타작을 바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안다면 훨씬 더 이 작품을 수월하고 또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소단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단원에 들어있는 작품 보리타작이니까 보리타작에 이 자아 성찰하는 내용 그리고 타자, 남을 이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약용이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되돌아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를 보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이해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봤는데요. 정약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한번 자유롭게 말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조선이라는 얘기 들렸고요. 거중기라고 떠올린 친구도 있고요. 또 실학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말해준 친구도 있네요. 수원, 화성을 떠올린 친구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정약용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볼게요.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아까 교과서 48페이지에 하단에 짧게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조선 후기 실학자라는 것이죠. 이 실학자가 무엇이냐?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실생활에 도움되는 학문입니다. 실, 학. 그럼 누구의 실생활이냐? 바로 백성들의 실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당시 양반이었는데도 백성의 삶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양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작품에도 그 성격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의 호는 다산 또는 여유당이었는데 이 다산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자주 보여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다니던 대학에서도 그 건물의 이름을 다산 땡땡관 이런 식으로 정약용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져 있었고요. 또 서울특별시에는 다산 콜센터라는 자동응답 콜센터가 있는데 그때 다산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콜센터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다산을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실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학문만 한 게 아니라 문인이기도 했어요. 문인이라는 건 문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을 남겼느냐? 주로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당대 현실이었냐? 당연히 백성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라는 건 뭐 과장이나 축소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린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보리타작에서도 드러난다는 것. 자, 그래서 저서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이 있다. 이 책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따가 보여줄 영상에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자세히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딱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네,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 혹시 수원 화성 가본 친구들 있나요? 가본 친구도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친구도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되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고 또 되게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 수원 화성은 정조,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정조가 이 서울 한양에 있는 도성 말고도 내가 제2의 도성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당시 터가 좋은 수원에 만든 도성이 바로 화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설명했냐면요. 당연히 정약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혹시 이 기구의 이름 뭔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것이 거중기입니다. 정약용의 큰 업적 중 하나이죠. 아까 봤던 이 수원화성과 같은 엄청나게 큰 도성을 사람들이 돌 하나하나 손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고민하다가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발명하게 된 것이 이 거중기, 돌을 들어 올리는 도르래 기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아까 도성을 이루고 있는 돌이었고요. 이것을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돌을 끌어올리고 이동시킬 수 있는 아주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건축 기계를 개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 돌 하나하나를 거중기로 옮겨서 쌓은 결과가 오늘날의 화성이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수원 화성이 지어진 다음에 정조가 왕이 수원 화성까지 행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 있으면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한강이죠.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엄청난 배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배를 이동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정조의 부탁을 받아서 정약용이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개발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배달이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정약용이 만든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배고요. 이 위에 나무판을 여러 개 이어서 깔아서 말 그대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이었죠. 이렇게 하면 일단 배를 적게 써도 되고요. 사람도 적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 하나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정약용의 발명이었다는 거. 굉장히 당시로서는 대단한 발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렇게 정약용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보리타작이라는 작품과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사진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성당, 천주교,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죠. 네, 이것을 왜 보여주느냐? 바로 앞선 정약용의 생애 이후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당시 조선은 어떤 사상이 가장 지배적인 사상이었죠? 한번 초성 퀴즈 가볼까요? 조금 어렵나요? 그렇죠. 유교입니다. 유교 사상이 조선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선이 세워진 이래로 정약용이 살던 시대까지 계속 기본적인 말 그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초 사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중국에서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천주교. 이 천주교는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기독교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선 당시에는 종교보다는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중국과 서양의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조선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접하게 되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굉장히 이것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 천주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 평등 사상 요것을 강조하는 종교이자 학문이거든요. 당시 조선사회, 특히 지배층 계층에서는 이 평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왜냐?
이 조선의 유교 사상에서는요, 조선 사회에서는요, 신분제가 존재했죠. 여기 맨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양반입니다. 양반 계층, 지배 계층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인도 있고요. 농업과 상공업 등을 담당했던 상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가장 최하위층, 여기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이 신분제도의 핵심은 말 그대로 양반이 가장 큰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과 가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 평등이라는 말이 얼마나 달갑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가진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 점점 힘이 세지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다간 천주교가 우리 조선 사회를 먹을 수도 있겠어. 라는 불안감이 당시 정치 사회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네, 여기 사진을 보면 당시 천주교를 가지고 하던 집회를 그린 그림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양반과 또 여기 보면 이렇게 갓을 쓰지 않고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인, 그리고 상민, 이런 하위 계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계층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에서도 인간은 평등하되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켜보다 못한 조정에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요. 박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핍박하고 해를 가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1801년 신유박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1801년이 신유년이었거든요. 그때 일어난 천주교도들에게 가해진 박해라고 해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 모두 다 잡아다가 말 그대로 엄벌하여라, 벌하여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정약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정약용도 당시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약용에게는 형과 동생들이 있었는데, 조카 사위도 있었는데, 그들이 천주교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진짜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에서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천주교는요, 인간평등 사상뿐만 아니라 이제 유교의식, 제사 이런 것을 금지했어요. 조상, 숭배. 왜냐하면 신은 예수님, 마리아 이런 성인들이니까 당연히 인간이 죽어서 된 신이라든지 그런 조상신이라든지 그들을 기리는 제사 같은 유교의식은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도 안 지내, 조상을 믿지도 않고 신은 예수님 이렇게 되니까 이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발칵 뒤집힐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들의 아버지가 곧 왕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주교 입장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제도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왕 위에 신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사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로 조선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천주교도들을 괴롭히고 없애려는데 혈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유박해 사건으로 정약용 역시 감히 천주교에 관심을 가져 내 가족들도 천주교를 열심히 믿었으니 너네들을 유배 보내겠다. 유배 보내겠다 해서 당시 한양이었던 서울에서 저 멀리 포항까지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4시간도 아니에요. 3시간 정도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사람의 힘으로 여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저 멀리 포항까지 갔어야 했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죠. 이 포항은 당시에 유배지 하플이었어요. 유배지 하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가서 반성하고 와라. 너의 죄를 알라. 이러면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항, 정확히는 장기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하플이었냐면 장기에 가면 이런 유배 문화 체험촌이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생겼는데 혹시 포항에 갈 일이 있다면 이 장기에 들려서 체험촌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유배 갔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자세히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가져온 게 여기 정약용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마네킹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나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게 바로 지금 보리타작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정약용은 아마 여기 앉아서 보리타작하는 백성들, 농민들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보리타작이라는 시로 남아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정약용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져서 이 시를 쓰게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 훑어보면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보리타작이라는 시가 덜 낯설고 그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정약용의 유배를 오게 된 상황과 그 안에서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청할게요. 정조붕어 이듬해 천주 교도들을 영모죄로 처단하라는 법령이 반포되고 정약용은 포항 장기로 유배됩니다. 같은 해 10월 다시 한양으로 압송된 정약용, 정약전 형제는 이번엔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됩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순간에도 붓을 들어 꿈을 일으킨 정약용. 정약용은 경전 해석에 주력하며 필생의 저작을 써내려갑니다. 정약용의 대표작은 단연 목민심서. 서문에서 지방관리, 즉 목민관의 폭정을 비판합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며 백성들의 참상을 더 가까이에서 목도한 정약용은 대표작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목민심서에는 목민관, 즉 수령으로 임명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지켜야 할 지침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청렴과 공정으로 집약됩니다. 목민관이란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집필한 것은 백성들이 만나는 첫 번째 국가 지방 관리들의 폭정 때문입니다. 유배 시절 소란스러운 소리에 한 초가집 앞에 멈춰선 정약용. 뭐야 세금을 내거라. 정말 못 내겠느냐? 돈이 없단 말이야. 관아에서 나온 아전은 내놓으라 하고 사내는 더는 내놓을 것이 없다 통사정합니다. 잡아라. 잡아들여라. 이거 돈이 없. 이 보아하니 아전은 상중인 사내를 찾아와 죽은 애비와 갓 태어난 아들 몫의 군포까지 내놓으라 엄포를 놓습니다. 급기야 아전이 사내의 유일한 재산인 소를 끌고 가려 하자 사내는 재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아이 낳은 게 죄라는 것. 정약용은 이를 시 애절량에 담아 통탄합니다. 시아버지 상복에 갓난의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조, 부, 자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올랐네. 가서 호소하고 싶지만 관정 문직이 호랑이 같고 이정이 으르렁대며 진즉에 소 끌어갔네. 부호들은 1년 내내 풍악올려 즐기지만 쌀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더구나. 너나 나나 한 백성인데 어찌하여 후하고 박한 거냐. 정약용의 꿈은 이제 개혁을 넘어 국가 개조에 이릅니다. 그 꿈을 담아 써내려간 당대의 금서 경세유표.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꿈꾸었던 백성을 위한 나라, 새로운 조선의 모습을 경세유표에 조목조목 서술해 갔습니다. 지주층의 횡포, 가혹한 수탈로 이 백성들의 삶이 위기라고 진단한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토지개혁안으로 정전제를 제시합니다. 정전제는요, 이 토지를 이 우물정자 아시죠? 이 우물정자로 구등분한 다음에 둘레 8개의 구역은 이 농민들이 각각 경작권을 갖는 것이고요. 가운데 공전에서만 공동으로 경작한 수확물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였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유학의 본류에 천착한 정약용. 경세유표에는 혁명에 가까운 개혁안들이 서술돼 있습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 서문에 무너져가는 조선에 대한 통탄과 분노 그리고 경고를 담아놓기도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썩지 않은 분야가 없다. 그런 썩은 나라를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일표 이서의 마지막 흠흠신서는 현대의 판례집 같은 것인데요. 흠흠이란 걱정이 돼 잊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옥사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은 사람이 더러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경사로서 근본을 삼고 모든 것은 상정하여 옥사의 담당자에게 주어서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정약용이 흠흠신서에 담은 판결 철학과 원칙은 정의와 공정. 정약용이 말하는 공정함이란 힘없고 돈 없고 그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만약에 법을 어겼다라고 판단됐을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정약용 선생은요, 백성들의 삶이 윤택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1818년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은 18년 만에 해배, 즉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철학가였으며 경제학자였으며 의학자였으며 과학자였고 탁월한 문학가였던 정약용. 역사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던 정약용 선생. 19세기 정약용이 이루려던 꿈은 21세기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모두 영상 잘 봤나요? 이렇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약용은 유배를 와서도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왜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에 비리가 만연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서민의 편에 서서 쓴 문학 작품들로 많이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남긴 작품 중에 보리타작이라는 시를 배우게 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작품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보리타작이요. 보리타작은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의 한 시라고 합니다. 관찰.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관찰, 우리 봄눈 오는 밤에서도 관찰, 그 다음에 상상으로 이어지는 관상, 그 구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일단 농민들을 관찰하고 있다고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자신의 삶을 성찰, 어떤 깨달음이 있겠죠. 되돌아봤으니까.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과, 여기서부터 볼게요. 보리밥과 막걸리로 기운을 얻은 농민들이 노동요, 옹해야의 박자에 맞추어 힘차게 도리깨를 휘두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건요. 그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를 관찰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기찬 타작마당을 재현하였다. 그 다음에 농민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것이 곧 타자, 남을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약용은 양반이었고요. 양반은 당시에 농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리타작이라는 걸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하는 걸 관찰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관찰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자신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겸허하고 겸손하고 진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의 삶에서도 가치 있는 점을 찾아 배우고자 했던 정약용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평민들이라 해서 업수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그들만의 가치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자 했던 정약용의 태도가 이 보리타작이라는 시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훨씬 더 보리타작이라는 시가 여러분들 낯설지 않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 보리타작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학습활동의 구성을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학습활동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확인했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시를 우리가 볼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훨씬 더 수월하고 핵심을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보리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상전개를 고려해라. 여러분 우리 시상이라는 말 쉽게 쓰여진 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혹시 그 뜻이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바로 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나타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고려해서 나누어 보고 중심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이네요.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네, 농민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이게 중요한가 봅니다. 화자가 이 농민들을 관찰하는데 어떤 눈길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음 시고를 통해 농민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두 번째는 화자가 농민들을 보며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지를 우리가 알면 이 농민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화자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지, 화자가 자신의 어떤 모습을,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화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화자가 생각하는 낙원은 어떤 곳인가? 이것 두 가지를 알아야 화자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성찰하는지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았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정약용의 보리타작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약용의 생애와 그가 남긴 문학작품의 특징들, 그가 백성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걸 토대로 다음 시간에 보리타작에 대해서 읽어보고 깊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